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요, 오스카 트로피에 도전합니다. 오전에는 결과가 나올 텐데요. 만약에 작품상을 수상한다면 비영어권 영화의 배타적인 아카데미상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서구 국가에서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때라 더욱 의미가 깊을 듯합니다. 오늘은 2월 10일 아침엔 매일경제 신면 일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인데요. 정부 중국인 입국 금지 확대 미뤘다. 제목에 확대했다가 아니라 확대를 미뤘다라고 달려 있습니다. 어제 중수본 회의 총리야 참석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요. 상황 급변까지는 현행 유지한다. 그러니까 중국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에 대해서만 제한하겠다.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적이 좀 있습니다. 동남아 입국자 검역 강화, 이런 가운데요. 중국 광둥성을 방문했던 부부 등 3명 확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사스, 메르스 충격 합친 듯하다. 수출 내수 복합 몸살이다. 일단 사망자는요, 중국의 경우 사스를 넘어섰죠. 그리고 지금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요, 사스 더하기 메르스다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크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요. 자영업 매출 40% 급감, 고용의 직경탄을 주게 됩니다. 하청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국 부품 차질의 생존 위기다. 내수 제조업 공급망 이중 타격 우려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유승민, 힘 합치라는 국민의 명령 따르겠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2가지 내용을 밝혔습니다. 한 가지는요, 자유한국당과 신설 합당을 한다. 당을 밖에서 만들고 그리고 합치겠다. 그리고요, 본인은 불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귀한 결단이다 높이 평가를 했고요. 그러나 신설합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황교안, 유승민 회동 그리고 보수 통합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기생충대 19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스카의 선택은 오늘 아카데미 92회 시상식이 열리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기생충, 국제영화상은 확실. 이게 기존의 외국어 영화상인데 이거는 사실상 따놓은 당상인데 문제는 작품상입니다. 최고상이라고 통하죠. 이 작품상을 과연 기생충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고요. 이수희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자, 에어로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요, 굉장히 더 걱정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꼭꼭 숨은 시진핑, 중국 엄청난 위기죠. 그러나 국가 주석의 모습은 웬만하면 안 보인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국민당입니다.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의자가 빠진 국민당이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울먹인 진중권.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놨는데 이른바 여권을 향한 매서운 얘기들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매일경제 전반부는요, 신종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소식도 있고요, 좀 생각해 볼 지점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25번에서 27번 환자 3명의 확진자가 추가가 됐는데요. 우한이 아닌 광둥성을 다녀온 부부와 그 모친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이 입국 제한 조치는요, 이 금지 조치는 후베이성만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광둥성에서 다녀온 부부가 확진이 됐고 그 모친까지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우한 외 지역 국내 첫 감염 사례가 나온 겁니다. 자, 광둥성 중국 내 확진자 2위입니다. 물론 후베이성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1,000명이 넘어섰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좀 또 통하고 있어요. 아들 부부 최근 석 달간 체류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귀국 후에 동시 확진을 받았는데 그에 앞서서 함께 사는 어머니까지 감염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가족 감염 사례인데 그래서 좀 더 걱정을 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동선이 좀 나와 있어요. 여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자, 1번 1월 31일 부부가 광둥성에 체류하던 부부가 이제 귀국을 하죠. 2번입니다. 귀국. 그리고 3번 아들 부부와 함께 이제 이 어머님이 다시 이제 머물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며느리가 약간의 증상,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확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부부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역순 확진 첫 사례. 그렇습니다. 광둥성에 들어온 부부보다 그에 앞서서 감염이 먼저 된 걸로 나온 어머니가 먼저 확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역순이 됐습니다. 경증 환자 통한 지역 전파 우려 커졌다. 이겁니다. 70대 여성 25번째 확진 뒤에 광둥성 방문했던 아들 며느리 검사해보니까 확진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나온 거예요. 순서대로면은 광둥성에서 온 부부가 먼저 확진이 되고 그리고 감염되는 이게 통상 순서인데 역순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요. 며느리 장기침 등 경미한 증상만 보였기 때문에 별로 의심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요. 검사 범위 무작정 넓힐 수는 없지만 이런 현상 나타나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증 환자 조기 발견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더 고민스럽게 만드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후베이 외 확진 1만 명, 시진핑 방한 신경 쓰다 골든타임 놓치나. 그러니까 이 기사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후베이 성만 난리가 난 게 아니다. 중국에 다른 성 많다. 광둥성 얘기까지 나왔다. 그런데 왜 입국 금지 제한 조치는 후베이 성만 해당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요. 광둥, 저장성 등 이미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한의 입국 제한 확대 검토한다는 얘기 어제 정세윤 국무총리가 살짝 했지만 정부 방침은 아직은 아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도 확진자 증가한다. 여기 지도 좀 봐주세요. 색깔이 짙을수록 숫자가 많은 겁니다. 그럼 보면 후베이성은 여긴 뭐 27,000 훌쩍 넘어갔죠. 자, 다른 지역 색깔이 짙은 곳 3군데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광둥성이 있습니다. 1,000명 넘어섰죠. 저장성 역시 1,000명 넘어섰습니다. 그리고요, 허난성 역시 1,000명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온 주장이 그겁니다. 여기 말고도 이 3곳 역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진핑 방한, 상반기 방한 예정이죠. 여기에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한테 뭔가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당국자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 입국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다수의 의견이 현재 상황이 잘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일주간에 실질적으로 중국인 입국이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추가 입국을 금지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두고자 했던 입국 제한이나 입국자 축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지는 좀 더 상황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좀문다 닫으셨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뭐 너무나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정말 가족 형제처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기사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당국입니다. 중앙정부는 아니고요. 상하이 정부 당국자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을 했어요. 공기 중에 떠 있는 바이러스 에어로졸로 전파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에어로졸은요,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는 걸 말하죠. 침방울은 최대한 2m 정도밖에 날아가지 않지만 에어로졸이라면 10m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상하이 당국에서 이런 가능성이 비춰졌는데 국내 전문가들은 에어로졸 전파는 희박하다.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이 지금 그려 있어요. 어떤 감염자가 기침을 합니다. 그럼 비말 감염병은 튀어나오지만 이게 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최대 2m 이상은 못 날아간다. 요 앞에. 그러니까 요 정도만 조심하면 되지만 만약에 에어로졸은요 굉장히 미세한 물방울이 공기를 타고 떠다니는 겁니다.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에어로졸일 경우는 굉장히 전파 거리가 더 갈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요 얘기를 좀 하고 계신데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백순영 카톨릭의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백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카톨릭의대 백순영입니다. 예,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먼저 가장 궁금한 거는요. 주말 사이 확진자가 3명이 늘었는데요. 이른바 역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광둥성에서 들어온 부부에 앞서서 그 어머니가 먼저 확진자로 판명이 났고 그 이후에 별다른 증상이 없던 부부까지 확진자가 됐다는 건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게 어제 아침만 해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죠. 일단 예. 어디선가 툭 튀어나오는 환자가 예. 확진이 됐을 경우 그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예. 진짜 이건 지역사회 감염이 있다고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우려스러웠는데 예. 뭐 어떻게 보면 다행히 아들하고 며느님이 중국 광둥성 그 여행 경험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예.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예. 이 할머니는 2월 6일 날 증상이 나타났고 예. 결국 2월 7일, 8일 이틀 동안 시흥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을 하였지만 예. 7일 날은 진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8일 날도 또 증상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지만 예. 8일 날 진단검사가 일단 이루어져서 예. 9일 오전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환자는 해외여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을 거는 맞는데요. 예. 근데 우리가 2월 7일에 예. 방역당국이 중국 이외의 국가나 여행력이 있거나 혹은 여행력에 상관없이 원인 불명의 폐렴일 경우 의사의 판단 안에 진단을 받게 하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하였지만 예. 이게 사실 현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 또 결국은 감염원으로 예측되는 이분의 며느님은 2월 4일부터 장기침 증상이 나타나고 하는데 예. 이분도 병원에서는 결국 규정상 후베이성 방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예. 이 동거 중인 며느리로부터 감염된 예. 이 73세의 할머니는 예. 전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복기가 짧게 나타나고 바로 증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령일 경우에는 면역력에 문제가 있어서 확진이 좀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젊으신 분들은 좀 늦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감염이 됐을 때 젊은 사람, 정상적인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무증상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뭐 건강 상태라든지 기저 질환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앞으로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지금 앞으로 진단 검사를 10,000건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당연히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진단을 많이 하게 되면 증상이 없으신 분에서 확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증상이 없는 분이 확진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의사가 판단하기에도 진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돈을 내서 해주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증상이 없이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럼 돈을 내고. 일단 백 교수님.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이럴 때 이렇게 진단 검사를 하고서 지금은 귀가 조치 후 2일 자가 격리로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전부 다 음성이라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어제처럼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적어도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간이격리소라도 대량으로 설치를 해서 강제격리를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일단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혹시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격리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요. 예, 그렇죠. 결국 자기가 원해서 했을 경우 집에 가버리면 그 동선이 또 문제가 되고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검사를 하기로 했으면은 그때부터 몇 시간이면 나오거든요. 양성이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낮에만 이루어지게 되고 밤에는 뭐 접촉자라든지 이런 진단을 하면 되니까. 근데 대량으로 필요한 게 좀 문제는 되겠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백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무증상 전파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은 무증상이라는 의미가 본인이 못 느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감염 경로를 보면은 이게 며느리가 감염원이라고는 분명히 볼 수는 있는데 아마도 이게 감염된 다음에 자신이 31일 날 귀국했는데 4일 정도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장기침 정도니까 벌써 이 시기에 장기침이 나오는 시기에는 그 시어머니한테 전파를 시키지 않았나 정도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바이러스가 체외로 나오는 시기에 감염이 어느 정도 돼야지 몸속에서 거의 진단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양에만 있을 때는 아마 무증상 감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시어머니는 증상이 바로 빨리 나왔기 때문에 며느리보다 먼저 증상이 심해진 것이지 실제로는 감염원은 거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상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이신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 상하이 당국이요. 공기 전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에어로졸 전파입니다.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제 중국 당국에서 공기 감염은 지금까지 사례가 없다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중앙정부 발표한 걸 이건 지금 여러 케이스를 다 역학 정보를 보고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우려되는 것이 있는 것이 그 화면에 나왔던 15초간 이렇게 겹쳤었는데 감염됐다는 건 공기 전염 이외에는 확인할 수 없는 그게 지난주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또 보고가 됐거든요. 지금요. 근데 그 사례도 좀 의심이 되는 것이 그 원체 환자도 많고 그 지역 감염이 많기 때문에 원인이 다른 데 있지 그렇게 15초 스쳐 갖고서 공기 감염으로 됐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일단 우리 당국,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 낮다. 그리고 무증상 감염이라는 거 이것도 가능성이 낮다. 일단 두 가지는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는 이게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방역에 대처해야 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은 너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무증상자라는 사람은 우리 방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방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백 교수님 잠깐 기사 하나 좀 보고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 중국 후베이성 특히 우한에만 이렇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특히 더 많이 늘고 있거든요. 자, 그 실마리를 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우한의 임시병상 1만 개, 10,000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나을 환자도 병이 도질 판이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기 위해지만 그 환자들 너무 한 곳에 밀집을 시켜놨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보시죠. 확진자만 15,000명에 달해 경증 또는 젊은 환자는 임시병동에 있는데 지금 봉쇄가 됐잖아요. 도시 전체가. 봉쇄 후에 사망자가 더 급증하고 있다. 30배가 늘고 치사율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너무나 차별화된 지금 숫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이요. 백 교수님. 지금 방금 기사에도 소개해드렸지만 특히 중국 후베이성, 특히 우한에서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다 보세요? 그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완전히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사망자가 급속히 늘고 있고 또 아마 앞으로도 굉장히 환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진단 자체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확진자라는 것도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 것이 어제 60대 일본인이 사망한 경우 보셨죠? 그 경우도 이분이 중증 폐렴이 원인이었었는데 확진된 환자가 아니고 의심 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이 안 되는 상황을 보면은 이
후베이나 우한 같은 데는 지금은 아. 뭐 어떻게 얘기도 할 수 없겠고 예. 하지만 중국 전체로 보면은 예. 그 우한이나 후베이 이외의 성의 예. 치사율은 0.2%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도 이제 3,000대에서 2,000대로 줄었는데 예. 오늘도 발표가 2,000대로 그대로 유지한 거 보면은 예. 아마 이 확산세는 좀 줄었을 것을 보고요. 예. 이런 것들은 희망적이지만 오늘부터 이 업무 재개를 하게 되면 인구 이동이 많아져 갖고 아. 이게 어떻게 발생이 더 늘어날지 그대로 이게 줄어든 대로 유지가 되면은 뭐 굉장히 방역 예. 당국이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예, 그 부분은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자, 이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또 자주 나오는 얘기가 야생동물인데 처음에 박쥐가 나왔다가 뱀, 이제는 천상 가까이 등장을 했는데 이 바이러스 감염 이야기에 야생동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야생동물로부터 사람한테로 전파가 돼갖고 오는 것인데 예. 우리가 메르스나 사스 때에서 경험했듯이 박쥐가 갖고 있던 코로나가 뭐 낙타라든지 예. 뭐 이런 혹은 사양고양이라든지 이런 중간 숙주로 오면서 사람한테 감염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동물들인데 예. 이 천상각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동물이고 뭐 수산시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요. 예. 일단 종을 넘어서 오려면 박쥐에서 예. 중간 숙주인 뭐 사양고양이든 낙타든 올 때 예. 변이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올 때도 변이가 많이 일어나고 예. 또 사람과 사람의 전파가 가능하려면 굉장히 변이가 많이 일어나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갑자기 뭐 이게 100% 가까이 상동성이 있다, 똑같다 하는 것은 오. 결국은 그건 좀 이상한 얘기고 좀 설명은 안 되는 부분이고 예. 결국은 이 동물은 바이러스는 갖고 있지만 예. 중간 숙주 동물은 다른 동물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아, 이게 숙주를 통해서 오면 변이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변이 없이 그대로 오는 거 봐서는 이것도 100% 좀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그렇죠. 이게 좀 연구 결과가 아. 이상합니다. 아, 일단 지금 백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중국 쪽에서 나오는 어떤 통계나 숫자 이런 거에 대한 의문 제기 좀 강하게 해주시는데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고요. 마스크 찾는 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보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사실 호흡기 질환자 정도만 계속 착용하고 있고 나머지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착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말입니까?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무증상으로 끝날 확률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또 모든 사람이 이 마스크를 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자기가 어떤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예. 예절상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예. 예, 또 공공장소에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같은 때는 환자가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뭐 이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예. 독감이든지 다른 감기 바이러스들 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비말 감염은 막아줄 수 있어서 예. 마스크를 하는 것이 맞지만 예. 뭐 밖에 있다가 실내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때 벗어버린다든지 예.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동네 의사 선생님한테 예.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예. 의사 선생님한테 가자마자 마스크를 벗어버린다든지 그거 굉장히 황당한 거거든요. 그런 사용 방법이 아니라 예. 자기가 우려가 된다든지 혹은 뭐 정 걱정이 되면 계속 하고 다니는 거지만 예. 뭐 잘 때도 할 수는 없는 거고 밥 먹을 때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100% 그것이 막아진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예. 마스크 쓰고 다니면 오히려 총 맞을 확률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예. 쓸 필요 없다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 WHO도 마찬가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는 거는 조금 더 과한 조치일 수도 있다고 보이네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감사합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시원시원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우리나라는 많이 쓰지만 외국에서는 마스크 쓰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본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전문가다 말은 그렇습니다. 손 씻기를 자주 하시라. 사람을 만나거나 외출하면 손을 자주 씻으라.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도 하시네요. 자, 알겠습니다.